이번 시간에는 사회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회학이라는 학문과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보는 인간과 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사회학의 개념과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일상적 삶의 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인간과 사회로 만나게 된 김희진 교수입니다. 인간과 사회 수업은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량 성취도 평가 전후에 대면 수업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여러분이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조상들이 살아왔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나러 가볼까요? 여러분,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왠지 어려울 것 같고 고리타분할 것 같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사회학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뉴스에서 청년 실업률이 몇 %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를 다루었다면 취업을 앞둔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주제겠죠. 노인이 생활고와 고독으로 생을 마감하였다면 노인의 자살률, 고독사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을 줄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학은 인간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 연구하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제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회학의 어원을 통해 사회학이 어떤 학문인지 알아볼까요? 사회학, 즉 소사이올로지는 사회라는 뜻을 가진 소시오와 높은 수준의 연구라는 뜻을 가진 로지의 합성어로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학문으로서 두 사람 이상의 인간관계를 다면적, 고차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란 무엇일까요? 사회라는 개념은 서양 중세 말기에 혈연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공동체인 커뮤니티와 구별되는 공동체의 개념으로서 이질적인 개인들이 인위적으로 의도적인 목적으로 만나 관계를 맺으며 교류하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학은 인간이 이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여 사는 집합체인 사회에서 그들이 교류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러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죠. 뉴스 일면에 청년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다룬다면 경제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청년 실업으로 인한 자살에 초점을 둔다면 심리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회학은 경제학이나 정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각각의 학문들이 자신들의 전문 영역만을 다룬다면 사회학은 이러한 다양한 영역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지니며 영향을 주고받는지, 또 이러한 연관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전체적인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청년 실업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를 주제로 경제, 심리, 정치 영역 등의 사회 영역의 연구 분야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N개의 영역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 분야들을 종합하는 N+1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 사회의 현상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분석하여 각각 현상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회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미국의 사회학자 밀스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과 사회, 개인의 일생과 역사, 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사회적 상상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일반인들은 그래, 저런 사건이 있었네 라고 지나치지만 사회학자는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은 사회학자가 일반인들보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사회학적 상상력은 사회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식을 살펴보고 종합하는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밀스는 특히 생활 환경에 대한 개인의 문제와 사회 구조에 관한 공적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기본 도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회 구조적 변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저는 2002년 여름에 붉은 거리를 가끔씩 떠올리고는 하는데요.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의 그 뜨거운 열기는 전 국민의 마음을 감동에 차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축구의 기원은 어느 나라일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축구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사실 동그랗게 생긴 무언가를 발로 차는 운동은 세계 어디를 가도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놀이죠.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구를 하던 중에 김유신이 고의로 김춘추의 옷구름을 찢어지게 하고 바느질 해주겠다는 핑계로 동생인 문희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축구의 형태를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시킨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은 자기네 나라가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영국에서 축구가 발달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산업화에 있습니다. 19세기 말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로 노동자들이 몰려오자 그들이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여가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는 19세기 영국 전역을 휩쓸었고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제국주의 나라들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선교사, 군인, 상인 등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이죠. 당시에도 도시를 중심으로 축구 클럽이 생겨나고 클럽 대항전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관람하는 인구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통해 연대감 형성 및 지역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1904년에는 피파가 탄생되었고요. 1930년에는 피파가 주최하는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 즉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기에 이릅니다. 특히 대중매체의 발달은 축구의 상업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축구는 단순한 오락거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대항전이라는 형식의 경기로 발전하면서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국가 간의 감정적 대립을 낳기도 했는데요. 독일의 히틀러가 스포츠를 대중의 정치적 동원에 이용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1936년 하계 올림픽을 수도 베를린에 유치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고 나치 정권의 충성을 이끌어냄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유지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스컵이라고 불리우는 대통령배 아시아 축구대회, 한일 정기 축구 경기 등을 창설함으로써 국민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유신체제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와, 그저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궁금했을 뿐인데 역사적 배경이나 상업적, 정치적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축구에 대해서 알게 되었네요. 이렇게 개인이 그저 단순하게 즐기는 스포츠라고 여겨지는 축구 경기는 다양한 사회관계와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해 보이는 어떤 사실 하나에도 다양한 관계와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연관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거시적, 역사적 과정과 내 삶을 관계적이고 총체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삶은 단순히 개인사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노비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양반이 될 수 없듯이 개인이 노력한다고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 후기에 동학혁명이나 외세의 침입과 맞물려 격변의 시기를 거쳐서 사회 구조가 바뀐 후에 신분제가 폐지되었듯이 사회 구조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즉, 사회 문제는 개인적 대처보다 공동의 대처나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인간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개개인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학적 관심은 사회보다는 인간 개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 명목론과 인간 개개인보다는 사회를 더 중요시하는 사회 실제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 명목론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이름만 있을 뿐 실체는 없는 것으로서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사회는 단지 구성원들이 모인 껍데기에 불과하므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행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행위와 개인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 곧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 실제로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개별적인 행위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인간의 개개인의 밖에 어디선가 존재하는 사회 구조에 주목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개개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그 자체를 인정하되 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집단인 사회 역시 고유한 실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집단이 자신보다 약한 집단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여 피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A 집단의 구성원들을 상담해 본 결과 개별적으로는 선하고 준법 정신을 지키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의 전체적인 의견은 변하거나 반성의 여지가 없는데요. 이런 걸 집단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A라는 집단의 의견과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의견이 다른 것이죠. 집단으로 뭉쳤을 때 그 개인을 규제하는 법이나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해득실 관계가 개인으로 존재하였을 때와 뭔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개개인이 구성하는 집단, 즉 사회가 개개인의 특성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 중 어느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학자들은 사회 실제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독자적인 실제로 인정할 때 단순히 인간의 행위를 넘어서 인간의 행위가 그 사회와 다른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학의 목적은 인간과 사회를 나누어서 각자의 영역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인간과 사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상호 관련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회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학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회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우선 사회학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학문은 아니고 비교적 최근, 즉 전 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학문인데요. 전 근대 사회라 하면 일반적으로 중세 사회를 의미하며 중세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가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했던 사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 질서가 유지되었던 봉건주의 시대로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불가능했으며 당연히 사회학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러나 각 나라별로 무역이 활성화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시골에서는 밀농사보다 이익이 훨씬 많은 양을 방목하여 털을 깎고 그 털을 활용해서 의류나 이불 등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양고기, 우유와 치즈 등의 유제품을 얻을 수 있어서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공장이 세워지고 증기기관차 등이 발명됨으로써 토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부를 축적하게 된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중세사회의 신분제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말 유럽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겪습니다.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문예 부흥 운동인 르네상스도 이 시기쯤에 발생을 하였고, 당시 부패했던 가톨릭에 대항하여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일어났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세의 종교와 왕 중심의 신분제도를 무너뜨리게 되었고, 도시로부터 자유로워진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급격하게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현대사회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었습니다. 도시에 과잉으로 인구가 몰려들게 되자 수용의 한계가 생기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이 꿈꾸던 부와 삶의 여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시 빈민이 확산되고 재산의 유무에 따른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면서 그들 간의 갈등과 범죄 등 온갖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는 그동안 교황과 국왕이 서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특권층인 귀족과 함께 절대 왕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이 14세 이후로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평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특권층에 대한 비판의식 및 부패한 왕실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가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소집한 삼부회의에서 평민 대표들은 봉건특권 폐지, 평등과세 등 개혁을 주장하다가 관철되지 않자 1789년 6월 17일 평민 대표들만으로 구성된 국민의회를 선포하였고 1789년 7월 9일 귀족 및 성직자 계급의 참여하에 재헌의회를 구성, 헌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789년 7월 14일에 드디어 파리 시민군이 정치범 수용소인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분 타파, 평등 사상을 외치며 식민혁명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당시 길드를 운영하고 있던 상인 중에 부를 축적하던 그룹들이 왕과 귀족 계급과 결탁해서 권력을 쥐게 됨으로써 제3의 신분이 형성되었습니다. 즉, 귀족과 농민이 아닌 부르주아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새로운 계급 체계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즉,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등으로 근대사회가 형성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혼란과 무질서, 빈곤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암울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사회와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었고, 사회 변화에 따른 인간의 복잡 다양한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저하시키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학이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한 이후 프랑스 사회는 50년간 왕당파와 혁명파 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고, 새롭게 등장한 사회주의 사상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 등으로 혼란의 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창시된 것이 사회학이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사회학은 비현실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실제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삶, 상호작용과 그로 인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은 사회 현상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 상황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 연구 과제로서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 문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이 대다수 인간들의 삶과 동떨어지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이를 비판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 연구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회제도의 움직임과 변화에 대해 고도의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경로를 겪을 것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목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전개 방향,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혼을 초래하는 부부 불화와 같은 문제가 일부 개개인의 문제였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는 10쌍 중에서 3쌍 정도가 이혼하는 것을 볼 때 단순히 이혼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가정 해체와 새로운 가정 적응의 문제, 자녀 양육 및 학대, 빈곤 등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커다란 사회 문제로서 개인적 차원의 영역을 넘어서 공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책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하는 학문이죠. 사회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즉, 사회학을 배움으로써 사회를 열린 마음으로 보게 함은 물론 자유로운 사고를 하게 하고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세상 이치나 순리에 맞도록 보다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 연구와 사고를 통해 사회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사상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거나 반대로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맹신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해줍니다. 결국 사회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들과 이용하는 대중교통, 입고 있는 옷, SNS 하나를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연결고리들을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가지고도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커피는 원산지가 아프리카인데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선호도가 높은 음료입니다.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가 사랑한 음료가 커피였죠. 당시에는 커피를 가베차 혹은 가비차라고 부르거나 빛깔과 맛이 탕약과 비슷하다고 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탕이란 뜻으로 양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896년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인 위베르의 소개로 처음으로 커피를 마셔보게 된 이후 커피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워낙 커피를 사랑한 고종이었기 때문에 고종에 대한 암살 시도도 커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고종이 마실 커피에 아편을 섞어 독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커피 애호가였던 고종은 커피의 향이 평소와 다른 것을 느끼고 마시지 않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아들 순종은 독에 중독되어 18개의 치아를 잃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들어온 커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죠. 여러분은 커피 한 잔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나요?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로 커피를 마셨나요?
공부 중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셨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장소로 커피숍을 선택했나요? 특별히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한두 잔 이상의 커피를 즐깁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목적은 이렇듯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한 기호식품인 커피를 놓고 사회학적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벤티 땡땡에서 마신 아메리카노 한 잔은 1,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엔젤 땡땡이나 스타 커피숍의 아메리카노는 5,000원 정도 하죠.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는 100원에서 2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포장하는 컵이나 용기, 커피를 만들 때 드는 기타 재료와 기계를 작동할 때 드는 전기, 커피를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와 커피숍 임대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원가는 2,0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유통과정 각 단계별로 붙는 수익, 브랜드 광고 비용, 마케팅 비용, 브랜드 로열티 등이 붙으면서 커피의 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에 이릅니다. 대형 체인점으로 형성된 커피숍의 커피와 동네 커피숍의 가격 차이도 매우 크고 서울과 지방의 커피 가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커피 한 잔에 여러 가지 불균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커피를 직접 생산하는 1차 생산국은 주로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페루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제3세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이자 사치로서 여겨지는 커피가 이들 나라에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한국의 대형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은 5,000원이지만 에티오피아와 같은 커피 생산국의 농부들이 하루 종일 커피 재배에 할애해서 받는 돈은 우리 돈으로 겨우 몇 원에 불과합니다. 커피 가격의 99.5%는 유통이나 판매업자들에게 돌아가고 겨우 0.5% 정도만이 커피 생산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커피 한 잔이 담고 있는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공정무역 커피 생산입니다. 이것은 생산자들에게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하고 이로써 정당한 수익을 돌려주어 비정상적인 커피 수익의 분배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죠.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소비하는 커피의 60%가 공정무역 커피일 정도로 이미 몇몇 나라들에게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미미한 편이었으나 최근 한국 커피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커피 전문점들의 마케팅으로 점차 그 입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비를 꾀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커피가 점차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무역 커피가 정말 커피 생산국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선 공정무역 커피 재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기농 재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인건비와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가난한 개인 농장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규모가 크고 자본이 많은 농장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쉽게 재배하게 되므로 원래 취지인 가난한 농가를 돕는 데는 그 영향력이 미비할 수 있으며 공정무역 커피의 가격이 높은데 그 거래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 유통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기업들이 마케팅 도구로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한다고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그 비율이 미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커피를 선택해서 마시느냐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는 국내 혹은 세계의 복잡한 불균형을 반영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익숙한 문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로, 사회 속의 나의 위치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소재는 커피만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컴퓨터는 기계 자체만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의 사양에 맞는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기와 인터넷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든 태양광 전자든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부터 각 가정을 이어주는 선이 존재해야 하며 인터넷 속도도 케이블의 굵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작동 시스템에 맞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계와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업계가 나서서 표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사용을 규제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컴퓨터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업체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원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해서 보기 시작하면 일단 기계 하나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며 각 요소마다 다른 역사와 정치적, 경제적 맥락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은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현상들에 관심을 두며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진 문제의식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현상에 대해 단순한 사고로 접하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각 현상 간의 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사회학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회학이 조금은 쉽게 느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학이 형성된 역사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